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자면 요 과정이 이제 한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단계별로 쪼개서 볼 건데 조금 이제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 주기열 단계부터 쭉 나와.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선은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별을 만드는 재료인 이제 성운이 필요해. 그 성운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렇게 뭉쳐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자, 성운이 있어. 자, 이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게, 하나는 뭐냐면 성간 기체와 성간 물질, 요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성운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은 다음 과정에서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우선 대강 말고 넘어가면 돼요. 자, 성간 기체는 주로 수소하고 헬륨 위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기체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고,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얘에 들어있는 물질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탄소 알갱이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규산염들. 규산염이라 하게 되면 말이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SiO4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부스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암석 부스러기야. 먼지와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되게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성간기체는 성운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간물질은 약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망원경으로 얘를 봤어. 그러면 성간 기체가 보이는 거야? 성간 물질이 보이는 거야? 응? 망원경을 봤는데 기체가 보인다?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1%밖에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성운이라 하게 되는 것들이고, 이 성운들이 나중에 뭉쳐서 별을 만드는데, 이제 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 성운이 수축을 해. 그러면 수축한다는 것은 중심부 쪽으로 얘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게 돼. 중력 수축 에너지. 이렇게 중심부 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수축 에너지는 이 성운의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거냐면, 갖고 있는 질량에 따른 밀도에 비례하게 돼. 밀도. 그래서 밀도가 크면 클수록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게 작용하면서 성운이 쫙 뭉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성운이 수축을 해. 수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게 기체인데,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기체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요 힘도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을 따로 뭐라고 그러냐면 기체압이라고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압력차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뭐 힘, 뭐 이렇게 설명한 경우도 있어. 어쨌든 간에 이 기체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체압은 어떤 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냐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힘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성운 내부의 온도에 따라서 기체압이 달라지는 거구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수축을 해가지고 원시별, 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힘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커야지만 얘가 원활하게 수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커야 되고 기체압이 작으려면 이 성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밀도가 커야 돼. 그리고 온도가 낮아야 돼. 그래서 성운들 중에서 모든 성운이 다 뭉쳐서 별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고밀도이면서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성운일 때 얘가 원활하게 수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게 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야. 고밀도 저온의 성운에서 별이 막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가 수축을 해가지고 이제 별을 만든다. 그 별을 이제 원시별이라 하게 돼요. 원시별. 자, 그러면 이제 원시별까지 왔어. 그럼 얘는 이제 별이라고 이름을 붙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별이야. 어쨌든 간에 그런 원시별들을 우리가 HR도에다가 찍어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온도와 그 다음에 광도가 있고 영년 주결이 있다 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그때 원시별은
전체 이 H활도상에서 어디 찍히냐면 영연주결의 오른쪽 위에만 찍혀. 오른쪽 위에만. 왼쪽 아래에 찍히는 거 없습니다. 여기는 원시별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 위에 찍히는데 그때 저 성운의 질량이 다양할 거라고. 아무리 고밀도라 하더라도 정말 큰 질량의 성운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질량의 성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쓸 때 큰 질량이 뭉쳐서 생긴 원시별은 주로 여기 위에 찍혀. 여기에. 그래서 질량이 큰 별 위주로 밝은 별이 되는 거구나. 밝은 별.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별이니까 광도가 큰 원시별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원시별 같은 경우는 여기 찍히는 거야. 살짝 광도가 작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시별 여기 다양하게 찍힐 것인데 크게 두 가지 본다면 질량 큰 원시별과 질량이 작은 원시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시별까지가 이제 전 주결 단계야. 이 단계에서 더 가서 주결성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 하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질량 큰 원시별들이 주결성으로 갈 때 H활도에다가 그 진화 경로를 표시 한번 해보잖아? 그럼 어떻게 진화하냐면 아무 데나 막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질량 큰 애들은 질량 큰 주결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원시별들은 질량이 작은 주결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질량 큰 별들은 여기서 수평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질량 큰 주결성을 가는 것이고 질량 작은 애들은 수직으로 떨어져가지고 질량이 작은 주결성으로 들어가는 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광도는 증가, 감소 일정. 뭘까? 일정. 그치. 광도는 거의 일정해. 대신에 온도는 증가, 감소 일정. 증가. 왜냐하면 왼쪽이 고온이야. 오른쪽이 저온이야. 그래서 온도는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얘와 같은 경우는 밑으로 떨어지네. 광도는 감소를 하는 것이고 온도는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들이지.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냥 딱 이것만 봐도 경로만 딱 봐도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든 여기서 일로 가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별의 반지름이 줄어들어. 별의 반지름이 점점 수축을 해야지만 주결성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반지름은 계속해서 감소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반지름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질량 큰 별과 질량 작은 별이 있어. 중력 수축 에너지는 누가 더 커야 돼? 큰 별.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 줄어드는 반지름 비율과 여기 반지름 비율 비교되면 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가 되는 것이지. 반지름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아무튼 질량 큰 원시별들은 왼쪽으로 가면서 광도가 일정하지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의 어떤 광도, 온도, 반지름의 변화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한 가지 더 얼마만큼 빠르게 진화하는가. 진화 속도에 대한 걸 볼 건데 여기서 이걸 따져봐야 돼. 주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별들을 주결성이다라고 이렇게 분류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뭐냐면 첫 번째는 크기가 원시별에서 주결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는 점점점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주결성이 끝나고 후 주결 넘어가잖아. 그러면 별의 크기가 점점 커져. 그래서 주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축하거나 팽창하거나 하지 않고 크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때를 주결성, 안정된 상태다라고 볼 때 주결성이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원시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근데 주결성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태양처럼. 그래서 그런 주결성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수소핵융합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핵융합 들어봤을 거야. 핵분열 핵융합 들어봤을 것인데 핵융합을 다른 말로 융합을 연소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 수소 연소.
근데 수소 연소를 진짜 수소에다 불 붙인다 그 뜻이 아니고 수소 핵융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별을 주기율성이라고 되는데 갑자기 이 얘기 왜냐면 여기서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거는 어떤 물리량이 가장 중요하냐면 온도가 중요해. 압력, 밀도 다 필요 없어. 온도가 중요한데 그 온도가 얼마냐면 약 1000만 켈빈 정도가 돼주면 스스로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1000만 켈빈, 이 얘기는 뒤에서 할 겁니다. 이 1000만 켈빈에 누가 먼저 도달하는가? 그러면 질량 큰 애는 중력 수기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꽉 조이면서 내부 온도가 급격히 확 올라갈 수가 있지만 얘와 같은 질량이 작다 보니까 천천히 수축하는 이렇게. 그러면 내부 온도도 되게 천천히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온도에 누가 먼저 도달하냐? 그러면 아무래도 얘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진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가 진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어떤 별이 질량 큰 주기율성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 10,000년이면 긴 거 아닌가요? 할 텐데 우주 전체 역사에서 우주 전체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면 10,000년이면 별거 아닌 숫자야.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숫자가 클 때는 돈으로 생각해봐. 우주 나이는 138억 원. 얘는 10,000원. 그러면 되게 짧은 시간이지. 겁나 짧은 시간이야. 그리고 여기서 일로 오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별도 여기서 여기까지 1억 년 정도 걸려. 그러니까 얘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지. 10,000배 더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량 작은 별의 진화 속도가 확실히 느린 거구나. 이렇게. 자, 우선 여기까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다시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 없지? 이거는 문제를 봐야 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전 주기열 단계는 지금 얘기했던 거 요 두 가지만, 요거 이제 표시하는 요것들하고, 그 다음에 별의 생성 조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여기서 더 나올 만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요 정도만.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주기열 단계를 볼 건데, 이 주기열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주기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 두 가지 만족을 해야지만. 한 가지만 만족한다 해서 주기열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우리가 이 얘기를 잠깐만 보자.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별이 이렇게 있었을 때 별 중심부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막 나타나는데 이 크기가 수축이나 팽창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수축 에너지와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기체압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는 뜻이야. 더 이상의 부피 변화가 없다는 것은 두 힘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인데 그래서 이 별의 크기가 정해진 상태로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역학적으로 봤었을 때 두 개 이상의 힘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서 얘네들의 모양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안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정역학 평형 상태라는 말을 쓰게 돼. 자, 이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통합과학이나 그 G1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얘네가 G2하고 고급지각을 배울 것인데 그때 이 정역학 평형 상태가 겁나게 중요한 조건이 돼. 요거 갖다가 수심을 구한다거나 압력차를 구한다거나 대기 높이를 구한다거나 풍속을 구한다거나 별짓 다 해. 그래서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힘이 평형 상태에 도달한 안정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주기열성이 이렇게 안정된 상태다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수핵융합을 하는 별을 말하는데 이거 다 지우고 우리가 소수핵융합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니네가 어느 전공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공계 계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소문 같은데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는 연봉이잖아. 뭐 요과가 좋네 나쁘네 하는 것은 연봉 취업률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는데 연봉으로 좀 비교 한번 해보잖아. 그러면 이과 계열에서 가장 탑의 연봉을 갖는 것은 무슨 과냐?
라고 하면 보통 딱 떠오르는 게, 의대 아닌가요? 이상한단 말이지? 근데 아니야. 이공계에서 탑은, 지금 현재 탑은 뭐냐면, 지하 자원 탐사. 여기가 제일 연봉이 세. 여기가. 왜냐면 한 번 탐사해서 뭔가 나오잖아? 그러면 3배가 먹고 살 만큼의 연봉이 나와. 그리고 평소에도 많은 연봉이 나와.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그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 전공이 마침 그쪽이야. 그래가지고 평소에 짱돌에 관심 많고 어렸을 때 짱돌 먹을 수 있으면 먹었었을 거야. 근데 짱돌 좋아해서 막 그거 갖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해서 한번 해서 이제 요과로 왔는데 너네가 이제 대학을 가보면 알겠지만 한 대학교 한 3, 4학년 때 졸업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해. 설명회 같은 거. 우리 회사로 와라. 막 이렇게 막 꼬셔.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생이 되는 그 시점, 3학년, 4학년 그때 되는 시점에서 선배들이 왔어. 우리 회사로 오라고 막.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야. 다른 걸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회사야. 그 회사가 지하자원을 탐사하는 회사인데 그때 선배들이 막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어줍지 않게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줘. 내가 근데 이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 이 선배랑 몇 번 술을 막 그냥 아주 많이 마셨었고 이 사람이 길바닥에서 사족보행한 것도 봤고 막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막 비둘기 모이 주는 것도 막 봤고 막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갑자기 정장을 딱 차리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뭐 꼬셔. 믿음이 안 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다 귀에 안 들어와. 거짓말쟁이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 선배가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막 PPT 같은 거 하는데 우리 회사에 오면 우리는 이런 복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막 보여줘. 평소에 생활하는 공간. 그래가지고 이제 자원 탐사 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쪽 그 필리핀에 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냐 그 펜션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저기 리조트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방갈로 형태 되어 있는 거. 그런 리조트 한 독채가 한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거주를 하고 근데 연봉이 얼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연봉이 그것도 벌써 한 15년, 20년 됐는데 연봉이 그때 당시가 1억 몇 천이었었어. 초봉이. 그러니까 초봉.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자마자 받는 돈이 그만큼이야. 근데 이공계는 문과랑 다르게 액면가가 초봉이 아니야. 그 초봉에다 플러스 연구 성과비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다. 그럼 실제 받는 건 한 1억 4천에서 5천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제 되게 연봉이 셌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로 오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 이런 거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자원 탐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땅을 파는 게 아니고 혹시 니네 영화 봤니? 그 시추선 같은 거 있잖아. 바다 위에 한복판에 떠 있는 거. 거기에서 시출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 설명하면서 한 번 나가면 한 3년 정도는 못 들어온다. 그리고 뭐 이런 건 3년을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괜찮아. 그냥 그냥 유학이라 생각하면 되지. 근데 아까 보였던 방갈로 있잖아. 그거는 3년 중에 6개월만 생활하는 공간이야. 나머지 2년 반은 시추선 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지. 나는 바다를 되게 무서워하거든. 물을 되게 무서워해. 근데 2년 반 동안 물 위에서 생활을 해야 된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근데 나중에 그렇게 나는 이제 안 한다. 뭐 이렇게 안 할 거다 했는데 나중에 한 2년 지나고 나서 그 회사가 잭팟이 터졌어. 그 시추공 한다는 그 지역에서 시출했는데 천연가스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어. 어마무시하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그 천연가스를 다 들여와가지고 온전히 다 쓴다. 그러면 천연가스로만 수십 년을 그냥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은 양이야. 그게 딱 발견된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이 미얀마, 필리핀 그 앞쪽 그쪽 해역인데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 몇 개 회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시출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안 나왔거든.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 회사 들어가서 시출을 한 거야. 근데 다른 나라는 시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드릴로 둥둥둥 파가지고 이게 찔러. 근데 없잖아 밑에? 그럼 이걸 뽑아야 되잖아. 이걸 뽑는 순간 100억이 날아가는 거야. 이걸 뽑는 순간. 왜냐하면 이거 하나 찌르려고 시추선도 박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들었는데 100억 정도가 드는 거야. 그래서 찔렀다가 안 나오면 뽑아. 100억. 없네? 그럼 또 찍어. 100억.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얍삽한 게 뭐냐면 찍어.
근데 없잖아? 그러면 이 드릴에 대가리를 돌려. 이렇게 팔 수 있는 경사시주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찔러서 없어? 여기 찔러, 저기 찔러. 막 이렇게 다 찔러. 진짜 광범위하게 찔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최저로 줄이면서 대규모의 천연가스 층을 발견한 것이지. 그래서 그 선배 뭐 난리 났어. 막 그냥 연봉이 그냥 막 뭐 액면가는 벌써 몇 억이고 연구 성과비는 플러스 뭐 알파가 그 연구 성과 이게 이 초봉에 벌써 몇 배를 뛰었으니까.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그때 그 회사를 못 간 게 제일 천추의 한이래. 혹시 니네 그 미생 봤니? 드라마 미생? 안 봤어? 봤어? 조금 봤어? 그 미생의 그 배경이 되는 그 회사가 그 회사야. 지금은 간판을 다르게 바꿨는데 그 회사였어, 그게. 에휴, 그때 갔었어야 돼, 씨. 근데 그 천연가스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단 1리터도. 왜냐면 우리나라 석유자원공사에서 우리나라 회사가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니네 발견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좀 팔어. 왜냐면 회사 거니까 그거는 우리 그 나라라 하더라도 이게 팔아야 되거든. 그래서 리터당 얼마 해서 팔아라 했는데 너무 단가 후려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리터당 1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리터당 15원 이렇게 한 거야. 차이가 너무 나잖아. 협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간격이 아니야.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그러면 거래 안 할래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랑 협상이 결렬되고 그게 나온 그 모든 게 100%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 다. 중국에서 옳다거나 다 사갔어, 이거를. 멍청한 거지. 아유. 아무튼 이게 갑자기 왜 했지? 이거 하다 말았네. 아무튼 1위 연봉은 그거야. 그러면 지금 막 뜨고 있는 거, 지금 막 뜨고 있는 전공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전공도 있어. 막 생명과학 쪽도 많고 할 텐데 물리 계열에서는 얘가 탑이야. 얘가. 만약에 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술이 세계 5위 안에 들어. 되게 좋은 기술 갖고 있는데 대전에 그 대덕 연구단지 있잖아. 그 안에 K스타라고 하는 데가 있어. 핵융합로가 있거든. 거기에서 하는 연구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학원 연구가 상용화가 되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상용화가 돼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까지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다 달라질 거야.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려면 너네는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항공권 하나당 좀 좋은 거는 뭐 몇백만 원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0만 원 가까이 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상용화 돼가지고 항공이 핵융합을 연료로 쓰잖아. 그러면 물 한 병, 생수 500ml 한 병 그거 갖다가 유럽이나 미국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어. 그거 갖다가 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량이 무한이야. 그러면 우주 여행도 나 이번 주말에 화성 갔다 왔잖아. 막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아무튼 다 달라지는 거야. 바깥에 돌아다니는 모든 차, 전기료 다 공짜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공을 해가지고 상용화시키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연봉이 제일 세. 현재로서는 자원탐사보다 얘가 더 세. 왜냐면 중국이 막 손짓하거든. 우리나라를 안 올래?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채령이란다. 세령이 너 같으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중국 가야죠. 너의 연봉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에 받는 게 2억이야. 그런데 중국에서 너한테 막 오라고 꼬셔. 그럼 넌 연봉을 얼마 제시할래? 근데 저 중국? 중국 2배만 줘도 갈 것 같아요. 진짜? 중국에서 사람 꼬실 때 보통 연봉을 3배 이상 불러. 그러니까 막 2억 하잖아? 그럼 연봉을, 그러면 한 5억, 막 6억 막 불러. 플러스 좋은 집, 차 다 대줘. 그러면 나 같아도 갈 것 같아. 가. 여기서는 막 맨날 막 구자리 먹고 막 맨날 까이고 너는 그거밖에 안 해. 이 돌대가 새끼야 막 이러는데 가면 말도 안 통하는데 돈을 많이 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 하는데 보통 한 5년이면 중국 쪽에서 잘라. 이렇게 그만 이제 우리 회사에 그만 나와주실래요? 이렇게 잘라 정리할 것 같아. 그럼 황당하겠지. 그런데 그게 또 기회야. 그게 잘리잖아?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도 좋겠지만 분명히 연봉은 짤 거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을 가는 거야. 연봉 2배를 더 받고. 그러면 5, 6억 되는 연봉이었는데 유럽 쪽으로 가면 10억 가까이 되는 거야. 집도 막 줘. 차도 조그만 거 주겠지, 경차. 유럽이니까. 경차 조그만 거 주고.
그래서 요거 하면 연봉이 그냥 천정부지 막 올라가. 땡기지? 근데 물리를 겁나 잘해야 돼. 이거는 핵물리 쪽이기 때문에 의대생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복잡해. 아무튼 자, 너무 사술이 길었네. 어머, 미쳤나봐. 자, 수소핵융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핵융합, 핵분열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핵분열이라고 하는 방법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방법이야. 질량이 매우 큰 원자를 쪼개가지고 얘를 쪼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인데, 알다시피 이 방법은 아주 위험해. 그리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뭔가 친환경적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사실 한 번 사고 나면 그 일단 초토화되는 거야. 대표적인 거 체르노빌이 그런 경우고 멀리 가지 않고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가 벌써 한 15년 전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되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좀 약간 괜찮긴 하지만 한 번 사고 나면 진짜 끝난다는 거. 그리고 이 비용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적게 들긴 하지만 이거에 비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 그래서 이 수소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핵분열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아닌 반대로 질량이 아주 작은 원자를 서로 융합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거야. 어떻게 얻는 거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델타 mc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이 방법을 통해서 얻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광속이니까 질량 결손된 것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거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지.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수소 원자핵이 있다 쳐보자. 이 수소 원자핵이 4개가 있어. 이렇게. 물론 양성자 4개긴 하지만 얘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중성자로 일부 베타 분계를 하게 돼.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것들의 질량 우리가 각각 1이라고 쳐보자. 1 이렇게. 그러면 요거 4개가 결합이 된다고 하면 하나의 큰 헬륨이 되는데 이때 헬륨의 질량이 4가 안 되지. 4가 안 돼. 4개를 합친 것만큼의 질량이 안 나와. 실제로 헬륨의 질량은 3.5 정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보자.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러면 4개가 결합해서 한 개 헬륨 만들었는데 그럼 0.5의 질량이 어디로 갔나요? 라고 한다면 그게 곧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정리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해서 한 개의 헬륨을 만들고 일부가 질량 결손인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에너지가 된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에너지를 만드는 질량 결손 비율은 전체 핵융합 과정에 관여한 질량의 0.7%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작은 그 질량이 방대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이 얘기야. 자, 어때요? 우선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더 큰 거,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랬었을 때 질량 제일 작은 수소부터 핵융합이 가능해. 그러면 얘네들이 융합하면 뭐가 나오느냐? 보다시피 헬륨이 나와. 그러면 헬륨 핵융합을 할 수 있는데 그 헬륨 핵융합을 하게 되면 뭐 나오냐? 탄소 또는 산소가 나와. 그리고 탄소 핵융합을 하게 되면 네온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은 마그네슘이 그 다음에 규소가 마지막으로 철이 나오게 돼. 이게 핵융합의 순서야. 요것이 핵융합의 순서가 되는데 우리가 오늘 시험 계산 못할 것 같은데 초고성의 껍질 순서가 이거야. 초고성의 제일 겉층부터 제일 중심부까지 껍질 순서가 요 순서로 되고 있어. 그래서 이 순서를 막 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운다 한들 문제 안 나와. 다만 여기서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냐면 핵융합을 잘 보면 순서를 보자면 얘가 질량이 작고 가면 갈수록 질량이 커지잖아. 그러면 질량이 큰 원소를 핵융합을 시키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해. 아까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물리량,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온도라고 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원소를 핵융합할수록 온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고 왼쪽일수록 온도가 낮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소 핵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켈빈 정도면 충분해. 막 에너지 막 만들어내. 막 미치듯이 막 만들어내. 헬륨 핵융합과 같은 경우는 1억 켈빈 정도는 도달을 해줘야지만 안정적으로 헬륨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탄소 핵융합은 대략 한 3억 켈빈 정도 쭉 가. 그래서 철을 만드는
규소 핵융합이 될 때는 30억 켈빈까지 가면 되는 거야. 30억 켈빈이면 또 가늠이 안 되지. 숫자가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돈을 생각해봐. 물이 끓는 온도를 우리가 100원이라고 친다고 그러면 얘는 30억 원이야. 차이가 엄청나지.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봤을 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많잖아. 나비든 금이든 되게 많단 말이지. 그러면 얘보다 무거운 원소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얘보다 높은 온도가 돼야지만 가능해. 근데 별 내부에서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온도는 30억 켈빈이 최대야. 질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러면 얘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지냐? 온도가 30억 켈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언제냐면 별이 빵 하고 터질 때. 별이 순간적으로 빵 하고 터지면 100억 켈빈까지는 확 올라간단 말이지. 순간적으로. 그때 핵융합이 촥촥촥촥 막 나타나게 돼. 그래서 얘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이 폭발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만들어져서 우주에 퍼지는구나. 그 잔해가 흐트러지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소는 지난주에 썼던 그 빅뱅 우주를 말하고 있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 있잖아. 요거는 태초부터 있었던 원소들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원소들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별 내부에서 또는 별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자, 우선 여기까지는 우선 그따 치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어. 수소 핵융합을 따로 한번 떼서 보도록 하자. 이 수소 핵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양성자끼리 융합을 하는 PP 반응 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서로 만들어지고 분열하고를 반복하는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PP 반응과 CNO 반응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둘 다 이제 수소의 핵융합이야. 자, 이랬었을 때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PP 반응이 살짝 온도가 낮을 때 잘 발생하는 방법이고, CNO 반응은 이게 양성자보다 탄소, 질소, 산소의 질량이 더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살짝 온도가 높은 데서 발생하는 게 이게 CNO 순환 반응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요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자, 가로축을 온도, 켈빈이라고 쳐보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온도는 별의 내부 온도라고도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에너지를 얼마만큼 만드는가, 에너지 생산량 정도로 보면 돼. 아니면 에너지 효율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는데 뭘 써도 상관없어. 자,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에 도달을 해. 여기 얼마냐면 1000만 켈빈이야. 1000만 켈빈에 되면서부터 수소핵융합이 나타나면서 PP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PP 반응이 CNO보다 먼저 나타나는데, 그때 1000만 켈빈이라고 좀 써놨지만 사실 PP 반응이 처음 나타나는 온도는 400만 켈빈이야. 근데 400만 켈빈에서 1000만 켈빈 그 사이에서 PP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때 만들어내는 에너지량이 너무 적어. 그래서 별의 에너지 원으로서는 안정적으로 나올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주결성이다. 뭔가 좀 안정적으로 기체합이 작용한다. 그러면 적어도 1000만 켈빈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정도부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은 1000만 켈빈이 아니라 400만인데 별로 본다 그러면 1000만 켈빈이 안정적인 에너지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다가 별의 내부 온도가 막 올라가다가 여기도 도달을 해. 이게 얼마냐면 1200만 켈빈에 도달을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CNO 순환 반응이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요 교점을 그대로 한번 내려봐.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가 1800만 켈빈이야. 1800만 켈빈.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만드는 양이 pp가 CNO보다 더 많아. 근데 별의 내부 온도가 1800만 켈빈을 넘어간다? 그러면 CNO에 의해서 만드는 에너지량이 pp보다 더 많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태양은 지금 현재 어디 있는데요?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1500만 켈빈이야. 여기랑 여기 사이쯤이지. 그래서 태양은 현재 pp가 더 우세해. 에너지를 만드는 양이 pp가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 자, 이렇게 되다가 쭉 온도 올라가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가 1억 켈빈 정도에 왔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새로운 핵융합인 이렇게 헬륨 핵융합이 나타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뭔가 딱 감이 오지. 얘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뭔가가 에너지 이 효율 곡선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별의 내부 온도는 이것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강 그린 것이고, 아무튼 핵융합이 나타나는 그 종류 또는 개수 이거에 따라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서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들이지. 여기까지 해서 난 지금 이해가 안 갔다 하는 부분. 정말 깔끔하게 다 이해했어?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수소핵융합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지금 요거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나중에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와. 수소핵융합을 통해서 이 별이 주결성으로 얼마만큼 몇 년 동안 살 것인가, 그 주결성의 수명을 계산하는 것들이 요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방법은 나중에 설명할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순서는 전혀 몰라도 돼. 초고생 껍질 순서든 핵융합 순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량 작은 원소가 핵융합할 때는 온도가 낮지만 질량 큰 걸 할 때는 온도가 높아야 된다. 특히 철보다 질량 큰 원소를 만들 때는 초신성 폭발과 같은 대규모의 폭발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만. 요 핵융합에 대한 거는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수소 핵융합은 pp와 CNO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통합과학에서는 이것만 따로 단원이 있어. 이것만. 근데 지금 어차피 거기서 다뤄지는 내용이나 지금 요 내용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온 김에 지금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흰색, 노란색, 파란색, 헬륨까지 빼면 이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를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너무 숫자가 좀 난잡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1800만 켈빈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기준으로 낮냐 높냐에 따라서 누가 더 우세할지가 다르다. 태양은 중심부가 1500만 켈빈이기 때문에 pp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오죠. 여기까지 이해 다 됐지? 뭐 질문 지금 지우기 전에 질문. 그래요. 자, 그러면 주결성에서 우리가 봐둬야 될 것 중에서 세 번째 거. 첫 번째는 정력화 표현 상태, 두 번째는 수소핵융합, 세 번째는 뭐냐면 주결성의 내부 구조야. 별의 내부 구조. 별의 내부 구조요? 우린 지구 내부 구조도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별의 내부 구조를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지구 내부 구조보다 얘가 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 예전에는 이론상으로 내부 구조가 이럴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 기술까지 발전했냐면 지상에서 그 태양을 보는 망원경이 있는데 그 망원경으로 태양의 내부까지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태양의 내부 사진이 있어. 그래서 내부 사진을 봤더니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증명이 된 것들이야. 자, 우선 이 내부 구조는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그 파일 줬는데 그 파일 한번 쭉 내려봐봐. 그러면 이게 있을 거야. 뭐냐면 이게 지금 나중에 니네가 계산해야 될 핵융합에 대한 계산 문제야, 이거는. 요건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인가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볼 겁니다, 요거.
요 그림이야, 이 그림. 그래서 그림을 띄운 김에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보자. 자, 별의 내부 구조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부 구조는 주결성이야. 밑에 있는 거는 생각하지 마. 여기 위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부 구조냐, 이런 내부 구조냐 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2배보다 작냐, 2배보다 크냐로 나눠지게 돼. 2배를 기준이야.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는 8배, 25배라면서요. 그거는 별의 진화 과정, 경로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내부 구조가 이제 이게 2배 이상이냐 이하냐로 이제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딱 보면 이 2배 이하인 별의 내부 구조는 가장 중심의 중심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또는 중심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이 나타나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 뭐 다른 에너지 마찬가지인데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때 빠져나갈 때 여기서 나갈 때는 복사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이 복사층. 그리고 이 표면과 복사층 사이에 있는 여기에서는 온도차 때문에 대류가 막 나타나. 그래서 여기를 대류층.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야.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자, 그리고 질량이 2배 이상 큰 별이래. 그러면 중심부에 아주 큰 대류 핵이 있는데 여기서 대류 핵을 잘 봐봐. 전체가 한 개의 통으로 이렇게 대류하는 그런 별도 있긴 하겠지만 한 개로 대류하지 않고 여러 개의 층으로 대류하는 경우가 있어. 이 그림처럼 만약에 이렇게 대류하는 층이 있고 그 밑에 대류가 또 하나 있고 어떤 거는 3개까지 이게 가능해.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류층이라는 것이고 이거의 연합을 대류핵이라 하는 거야. 대류층과 대류핵은 다른 의미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그것이 있는데 요것도 여기에서 이제 수소 연소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랑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그랬었을 때 얘는 질량 작기 때문에 온도가 기본적으로 1800만 켈빈 이하의 온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얘는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pp하고 CNO 중에서 pp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겠지만 얘는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pp 반응과 CNO 중 CNO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서 중심부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량은 누가 더 많을까? 오른쪽. 그렇지. 얘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 온도도 높고 핵융합도 CNO도 우세해. 만들어내는 에너지량이 어마무시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쟤처럼 그냥 이 열이 그냥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요 핵이 이걸 못 버텨. 너무 많은 거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핵이 팽창하다 빵 터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얘는 직접 물질이 섞이면서 대류를 하면서 이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깥쪽으로 빼내고 있다는 거야. 얘하고는 달라. 쟤는 온도가 그나마 낮으니까 안에서 전도나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열을 빼내는 그런 게 된다면 얘는 대류를 하면서 빠르게 열 에너지를 빼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쪽은 복사층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겉껍질은 대류층이 존재하지 않아. 얘는 대류층이 존재하지만 얘는 대류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주결성의 내부 구조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태양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의 별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때 이 표면을 잘 생각해보면 여기 표면을 보통 이제 광구라고 합니다. 별의 표면을. 광구는 초등 한자야. 빛광자의 공구자야. 그래서 빛나는 공. 요 표면을 말하는데 이때 이렇게 대류층이 바로 밑에 있는 질량 작은 별과 같은 경우에는 광구 표면에 쌀알문이라고 해가지고 태양 표면을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직접 못 본다 하더라도 뭐 사진을 본 적 있을 것인데 태양 표면 되게 징그럽게 막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잖아. 그런 쌀알무늬가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류층이 바로 밑에 없는 질량 큰 별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예 아무런 모양이 없어. 그냥 깨끗한 표면이야. 그래서 별의 표면 사진만 딱 놓고 봐도 쌀알무늬가 보여서 되게 난잡한 징그러운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질량이 작은 별. 그 다음에 아무 모양이 없다. 그럼 질량이 큰 별. 질량이 큰 애
진화 속도가 빠르고 내부 온도는 1800켈빈 이상이 되고 있는 중이고 내부 구조는 이런 것들이고 반지름, 밀도, 수명 다 온도, 광도 다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야. 사진 하나만 딱 봐도.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우선 주결성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 밑에서부터는 이제 후주결 단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금 벌써 다 됐어. 그래서 요거 내용은 다음 주에 그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숙제는 없어. 우선은 지금. 그치? 뒤에 지금 문제 없어. 그래서 숙제는 나중에 이번 주 중에 올리든 아니면 다음 주에 다 끝나고 한꺼번에 올리든 이렇게 할 테니까 올라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